새벽 5시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첫 햇살이 스며든다. 70대 중반의 최강호는 어김없이 눈을 뜬다. 40년 군 생활이 몸에 새긴 습관은 은퇴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군복 재킷을 걸친 채 마당으로 나가 국기계양대 앞에 선다. 손수 만든 작은 태극기가 아침 바람에 펄럭인다. 경례를 올리는 그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호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육군 준장으로 복무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이렇게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지 5년째입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벌써 대학생이 됐더군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지만 그들은 바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빨리 돌아가니까요.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보리밥. 저녁 후에도 부대 식당에서 먹던 것처럼 먹는 게 편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요란한 음악과 함께 자막이 흐릅니다. 미중 갈등 격화, 한반도 정세 불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위기 미국, 한국의 독자 군사 개발에 강력 반발.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요즘 세상 참 요란하구만.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지만 제 눈빛은 여전히 군인의 그것입니다. 날카롭게, 그리고 무언가를 분석하듯 뉴스를 읽어냅니다. 화면 속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고 있다고,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동맹이라 그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40년 전, 아니 5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1970년대 말, 저는 갓 임관한 소위였습니다. 그때 한미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했죠. 미군 장교들과 함께 작전을 펼치고 그들의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당시 한국군은 장비도 기술도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군의 보조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령이 되고 준장이 될 무렵 한국군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웠고 또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뉴스 속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개발, 독자 정찰 위성 발사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핑계였을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이고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저는 압니다. 625전쟁 때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폐허를 봤습니다. 굶주림을 겪었고 가족을 잃은 이웃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불안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한반도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낡은 군복을 바라봅니다. 어깨에 달린 별 2개, 그리고 가슴의 훈장들. 그것들은 이제 먼지만 쌓인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몰라.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군화를 꺼냅니다. 닦고 또 닦아 여전히 광택이 납니다. 만약을 대비해 관리해온 습관 때문입니다. 군인은 은퇴해도 군인입니다.
언제든 조국이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 오후 후배 중령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장군님, 요즘 상황 보고 계시죠?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네. 자네들이나 잘 대비하게. 전화를 끊고 다시 뉴스를 봅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저는 마당에 국기를 내리고 정성스럽게 개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총총합니다. 저 별빛이 이 땅을 비추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군인으로 살았던 제 믿음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최강호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됐다.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의 맹맹한 회담 소식, 미국 상원 의원들의 강경 발언, 한국 국방부의 반박 성명. 외교적 수사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를 읽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동맹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핵추진 잠수함 진수식을 강행하자 미국은 즉각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군사기술 협력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검토. 명분은 동북아 안보 재편이었지만 누가 봐도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됐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환호 뒤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국의 주요 은행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관제 시스템, 통신망까지 연쇄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사이버 방어팀을 가동했지만 공격의 정교함은 국가급 해킹 조직의 소행임을 암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배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고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오래된 전술 교범을 꺼내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연필로 그어진 밑줄들, 여백의 메모들. 젊은 시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외교가 실패하면 총성이 울립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한미군 이사단 일부 병력이 철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순환 배치였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동맹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0년을 함께한 혈맹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후배 장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 현역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큽니다. 미군 없이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네. 다만 그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준비가 됐을까?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배신이다. 아니다. 우리가 너무 나갔다. 중국과 손잡아야 한다.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의견은 분분했고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분열된 나라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해 상공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군 정찰기가 정기 임무 수행 중 미군 전투기 편대와 마주쳤습니다. 양측 모두 정상적인 작전 구역이었지만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습니다. 무전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미군 조종사는 한국 정찰기가 자신들을 감시한다고 판단했고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 조종사는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긴장은 순식간에 고조됐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레이더 로군을 걸었고 한국 정찰기는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는 미사일 발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한국 호위 전투기가 긴급 대응했고 결국 양측 기체가 공중에서 스쳐 지나가며 위험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지만 이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의 무분별한 정찰 활동이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 영공에서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방해한 것은 미군이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라면과 생수가 동났고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노인들은 침묵했지만 그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포, 분노, 그리고 체념.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전쟁은 아니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하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던 기억이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긴장했던 그 시절. 저는 꿈속에서도 쌍안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책선 너머에는 이제 북한군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동맹이었던 자들이. 동해 상공 사건 이후 한반도는 하루가 다르게 긴장이 고조됐다. 외교 채널은 사실상 단절됐고 양국군은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최강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서울로 향했다. 서울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시청 앞 전광판에는 비상대피 요령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유사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광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6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도시는 이렇게 변합니다. 국방부 인근 호텔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때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현역 합참의장이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작전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은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한 작전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철수가 아니라 전진 배치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오산과 평택의 기지들은 이미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믿었지만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군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선제 타격에 나선다면 우리는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동맹과의 전쟁.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대비 계획은 있습니까?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방위군 재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예비군은 물론 예비역 장성분들께도 협조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은퇴 생활은 끝났다고. 조국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8시 동해 상공에서 한국군 조기경보기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군 F-35편대와 재차 조우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의도적으로 한국군 기체를 향해 접근했고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군 호위 전투기가 즉각 대응했고 불과 몇 초 만에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한국군 KF-21이 회피 기동을 하며 체프를 발사했고
미사일은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교전에서 한국군 조기 경보기 한 대가 피격당했습니다. 승무원 8명이 탑승한 기체는 동해에 추락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를 소집했고 대통령은 전군의 비상경기령을 발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침략 행위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는 동안 전국의 군부대는 전투 배치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전차 부대, 서울 도심을 지나는 자주포 행렬,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편대. 시민들은 거리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환호와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그날 오후 미군은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괌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로 접근했고 서해와 동해 항모 전단이 한국 해역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전국의 방공망을 가동했고 패트리어트와 천국 미사일 시스템이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첫 번째 공습 경보가 서울에 울렸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는 제 기억 속 625전쟁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대피소로 뛰어가고 차들이 급히 도로를 빠져나가고 아이들을 아는 부모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군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끈을 조였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장군님, 출동 준비 부탁드립니다. 국민방위군 지휘부에 합류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지금 가겠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 깃발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 땅이 짓밟히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발발 48시간 만에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국민방위군법을 긴급 통과시켰고 전국의 예비군과 퇴역 군인들에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최강호는 경기도 파주에 새로 설치된 국민방위군 사령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전우들을 다시 만났다. 사령부 건물은 구 예비군 훈련장을 급조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벽은 얇았고 시설은 낙후됐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60대, 70대의 노병들이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배가 나와 단추를 잠그기 힘들어했고 어떤 이는 허리가 굽어 총을 매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최 장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교 동기이자 육사 동기인 박병철이었습니다. 그 역시 예비역 소장 출신이었습니다. 자네도 왔구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악령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나라가 부르는데 어찌 안 오겠나?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만 이 늙은이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첫 회의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예비역 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력 제시도 계속해서 화력에서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지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현역 부대는 전방과 주요 거점 방어에 집중합니다. 국민방위군의 임무는 후방 지역 방어, 민간인 보호, 그리고 게릴라전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전에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산과 골짜기를 아는 우리가 비정규전을 펼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경기 북부 방어사령관이었습니다. 파주, 연천, 포천 일대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휘하에는 예비군 3개 연대 그리고 자원한 민간인 방위대 5,000명이 배속됐습니다.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K2 소총, 낡은 박격포 몇 문, 그리고 민간에서 징발한 차량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60대 예비군들이 20대 청년들과 함께 참호를 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세대 차이, 체력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화가 생겼습니다. 노병들은 경험을 전수했고 청년들은 체력을 보탰습니다. 한 70대 예비군이 말했습니다. 내가 625대 피난민으로 이 길을 걸었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네. 자원 민간인들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퇴직 교사, 농부, 기술자, 심지어 목사와 승려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기보다는 보급, 의료, 통신을 맡았습니다. 한 50대 IT 기술자는 드론 조작을 가르쳤습니다. 군대 다녀온 지 30년 됐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정찰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진화했듯 전쟁 방식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합류했습니다. 예비군 간호장교 출신들이 야전병원을 꾸렸고 민간 여성들은 취사와 보급을 맡았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625대 태어났어요. 그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압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군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의 전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방어선이 구축됐습니다. 임진강 남쪽 고지마다 참호가 파졌고 주요 도로에는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됐습니다. 민가의 지하실은 대피소와 보급고로 탈바꿈했습니다. 산속 곳곳에는 게릴라 거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정규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돌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을이, 우리 조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군은 세계 최강인데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화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네.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고 아프간이 소련을 이겼네. 왜일까? 그들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고 침략자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네. 그날 밤 첫 전투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해안 인천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이 교전했습니다. 한국 구축함 한 척이 피격됐지만 해상 초계기의 지원으로 미군 순양함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사기는 올랐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전투였습니다. 이튿날 미군의 첫 공습이 있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가 수원과 평택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방공망이 작동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요격했고 KF-21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령부에서는 전략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미군의 목표는 빠른 제압입니다. 장기전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국제 여론이 움직이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커질 때까지. 합참의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날부터 국민방위군은 수도권 방어 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강 이남의 모든 교량에 폭파 준비를 했고 주요 건물에는 저격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은 대피소이자 이동 통로로 활용됐습니다. 서울 2천만 명을 지키는 전쟁, 그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도시 방어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피는 적의 예상 진격로, 파란 피는 우리의 방어선.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디서 막고, 어디서 후퇴하고, 어디서 반격할 것인가. 잠은 하루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40년 전 전방 근무 시절처럼 동료 노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병철은 보급을 담당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또 다른 동기 김태수는 민간 방위대 훈련을 책임졌습니다. 우리는 늙었지만 아직 쓸모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를 지킬 거야. 손주는 울먹였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휘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에는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일상과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설령 제 목숨을 바쳐야 한다 해도. 전쟁 발발 2주차, 미군은 본격적인 지상작전을 개시했다. 오산과 평택의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기갑부대가 북상하기 시작했고 서해안에서는 상륙작전이 감행됐다. 한국군은 수원-안양 라인에서 첫 저지선을 구축했지만 미군의 압도적 화력 앞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결전의 장소는 한강이었다. 한강은 서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기갑부대의 도하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량을 폭파할 준비를 마쳤고 남한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국민방위군은 현역 부대를 지원하며 강변의 모든 건물과 고지를 요새화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일대를 담당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저격과 관측의 최적 거점이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팀이 빌딩 옥상에 배치됐고 저격수들이 창문마다 자리 잡았습니다. 한 70대 예비군은 과거 특수부대 저격수 출신이었습니다. 시력은 좀 떨어졌지만 감은 아직 있습니다. 그는 59경 저격총을 쓰다듬었습니다. 미군의 첫 도하 시도는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중 폭격으로 강변을 초토화한 뒤 공병 부대가 부교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교가 절반쯤 완성됐을 때 일제히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박격포와 곡사포가 불을 뿜었고 부교는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미군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공중 지원을 강화하며 헬기로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아파치와 블랙호크가 떼를 지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이 발사됐고 여러 대의 헬기가 격추됐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강물에는 잔해가 떠다녔습니다. 전투는 사흘 밤낮 계속됐습니다. 미군은 계속 밀어붙였고 우리는 계속 막아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민간인들이 보급했고 부상자가 나오면 즉시 후송됐습니다. 한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강변의 빌딩들은 포탄 구멍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밤 미군은 대규모 야간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열 영상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어둠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독자 개발한 드론대가 출격했습니다. AI로 제어되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적의 야간 투시 장비를 교란했고 동시에 조명탄을 투하해 강을 나처럼 밝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한복판에 노출된 미군 도하부대를 향해 모든 화력이 집중됐습니다. 기관총, 소총, 유탄 발사기, 박격포.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한강 방어선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우리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야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부상당한 전사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을 잃었고 어떤 이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 우리 이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이겨준 거야. 전사자들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70대 노병도 있었고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국을 위해 싸우다 쓰러진 영웅들이었습니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그날 저녁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강 방어선은 지켜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용맹함과 국민의 단합이 이룬 승리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희망을 준 승리였습니다.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고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왜 동맹국과 싸우는가? 이것은 부당한 전쟁이다라는 시위가 워싱턴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정면 돌파 대신 우회와 포위를 선택했습니다. 동쪽의 양평과 서쪽의 김포로 동시에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분산해야 했습니다. 한강 방어선의 한 축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양쪽을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양평이 뚫리면 동쪽이 무너지고 김포가 뚫리면 서울이 포위됩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력을 나눕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팁시다. 박병철이 양평으로, 저는 김포로 향했습니다. 헤어지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세.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반드시 그러세.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김포로 가는 길, 피난민 행렬을 봤습니다. 짐을 이고 지고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 60년 전 625대와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포에 도착했을 때 미군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전차의 굉음이 들렸고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았습니다. 저는 참호에 들어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적이 보였습니다.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서울이 있었습니다. 전원 사격 준비. 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노병들과 청년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따라 김포 전투는 예상보다 치열했다. 미군의 에밀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가 물밀듯 밀려왔고 공중에서는 끊임없이 폭격이 이어졌다. 최강호가 이끄는 국민방위군은 도시 게릴라전으로 맞섰다. 건물마다 골목마다 저항의 거점이 됐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압도적이었고 방어선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포를 끝까지 지키면 전 병력이 전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철수합니다.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되 적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킵니다. 명령을 내렸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포를 내준다는 것은 서울 포위망이 좁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철수는 밤을 이용했습니다. 부상자들을 먼저 후송하고 남은 병력은 교대로 엄호 사격을 하며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격팀이 적의 전차 한 대를 격파하며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60대 예비군은
마지막 무전에서 말했습니다. 먼저 갑니다, 장군님. 나중에 봅시다. 한강을 건너는 마지막 교량에서 돌아봤습니다. 김포 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 교량이 폭파됐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가 강물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미군은 사이버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전력망이 마비되고 통신이 두절되고 상수도가 끊겼습니다. 2천만 도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술자들이 나섰습니다. 퇴직한 전기 기술자들이 비상발전기를 가동했고 IT 전문가들이 독립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의 젊은 과학자들이 해킹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정부와 군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서울은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서로 나눴습니다. 식당 주인은 보관하던 쌀을 내놓았고 마트 사장은 창고의 물자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살아남는 게 먼저죠. 한 70대 할머니는 자신의 김장 김치를 군인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인이었어요. 당신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죠. 국민방위군 사령부는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 지하에 설치됐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폭격을 막아줬고 비상전력으로 작전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서울 사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것. 서울이 무너지면 한국도 무너집니다. 작전은 3단계로 구성됐습니다. 1단계는 한강 이남 방어선 사수, 2단계는 도심 핵심 거점 방어, 3단계는 시가전을 통한 소모전.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정부를 압박할 때까지 미군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공습이 있었고 순항미사일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방공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천궁, 그리고 새로 배치된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군의 특수부대가 침투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동시에 타격하려는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예비역들로 구성된 대테러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적의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귀중한 인재들을 잃었습니다. 전투가 한 달째 접어들 무렵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물자는 바닥나고 탄약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네. 우리가 끝까지 싸웠다는 것,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승리야.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타프 더워, 코리어 이즈 아워 엘라이. 현수막이 물결쳤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한 영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제시도 계속 싸우다 부상당한 70대 노병이 20대 청년을 구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청년이 갇혔고 노병은 자신의 몸으로 그를 보호하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어야 하는가? 묻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기술자들이 군과 협력해 새로운 전술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소형이지만 정밀하고 때를 지어 움직이는 AI 드론들이 미군의 레이더망을 교란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연구소에서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 적의 통신을 방해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전이기도 했습니다. 민간 의료진의 헌신도 놀라웠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했고 개업이들은 자비로 야전 병원을 도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잠도 자지 못한 채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한 50대 외과의는 말했습니다. 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의 말대로 포로가 된 미군 병사들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을 준수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시 국제사회에 보도됐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야만적 침략자가 아니라 정당 방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순찰을 돌았습니다. 참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네. 장군님도 쉬셔야죠. 늙은이는 앉아도 되네. 자네들이나 쉬게.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지휘관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새벽 미군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지상군이 한강을 다시 도하려 했고 공중에서는 대규모 폭격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서울을 점령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모든 방어 부대가 비상소집됐고 예비 병력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한강 다리마다 전차전이 벌어졌고 하늘에서는 공중전이 펼쳐졌습니다. KF-21 전투기들이 F-35와 맞서 싸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조종사들의 기량과 의지로 맞섰습니다. 한 젊은 조종사는 자신의 기체가 피격당하자 적 전투기에 들이받아 함께 추락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전이 녹음됐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상에서도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총검을 들고 싸웠습니다. 70대 노병이 적 병사와 맞붙어 싸우는 모습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전투 끝에 미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는 이제 그만하라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전쟁 중단 결의안이 발의됐고 대통령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휴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양측이 일시 전투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전쟁 발발 45일 만이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전 부대 사격 중지.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마라.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총성이 멈췄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숨 고르기에 가까웠습니다. 언제 다시 전투가 시작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강변에 섰습니다. 불 꺼진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파괴된 다리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병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살아있나? 겨우 목숨은 붙어있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서울을 지켜냈습니다. 휴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었다. 협상은 지루하게 이어졌고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 군사개발 중단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고 한국은 주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평행선이었다. 그리고 양측 모두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강호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적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는 것. 한국 정보기관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군의 위성통신망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한국의 젊은 해커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거 화이트 해커로 활동하던 민간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적의 눈을 멀게 하라. 며칠간의 작업 끝에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미군의 정찰 위성 일부를 해킹해 잘못된 정보를 송신하도록 만든 겁니다. 동시에 한국의 독자 정찰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나로 우주센터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마침내 위성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장을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역습 작전. 수세에서 벗어나 제한적이지만 공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서해안의 미군 함대를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대가 무력화되면 한반도 봉쇄가 풀립니다. 보급로가 열리고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장보고-III급 잠수함은 디젤 추진이지만 AIP 시스템으로 장시간 잠항이 가능했습니다. 미군은 한국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카드였습니다. 작전일은 휴전 10일째 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새벽 4시 서해 깊은 곳에서 잠수함 3척이 동시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미 구축함과 보급함이었습니다. 어뢰는 정확히 명중했고 적 함정 2척이 침몰했습니다. 미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육상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현무-4 탄도미사일이 서해 미군 함대를 타격했습니다. 정밀 유도로 항모를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호위함과 보급선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군은 예상치 못한 타격에 당황했습니다. 공중에서도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21이 출격해 대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성 미사일과 천룡 미사일이 바다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미 함대의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발이 명중했고 함대는 일시적으로 작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전황이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수세만 하지 않는다.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미군 지휘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미국 내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미군이 죽었다. 이것은 불필요한 전쟁이다. 대통령은 책임져라. 워싱턴의 시위대는 백악관을 에워쌌습니다. 의회는 전쟁 예산 승인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군사작전을 제약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국민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를 신청했고 기업들은 군수물자 생산을 늘렸습니다. 전쟁은 국민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와 여론, 경제와 국제 정치가 모두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군사적으로 이기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유엔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즉각 휴전, 현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 한국의 독자 군사력 보유 인정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핵무기는 원래 우리 계획에 없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도 협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독자 군사력 보유와 자주 국방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평등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남산에 올랐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둡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를 상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2025년 5월 1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한국은 독자적 군사력 보유를 인정받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재배치되고 한미동맹은 평등한 동반자 관계로 재정이 됐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강호는 협정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을 감독하고 부상자들을 돌보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화려한 의식보다 전우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는 폭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한강 다리 일부는 여전히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전사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8천여 명, 부상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새로 조성된 추모구역에는 이번 전쟁에서 희생된 영령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박병철 육군 소장. 제 오랜 전우였습니다. 그는 양평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하들을 먼저 철수시키고 자신은 후위로 남아 적을 막아냈습니다. 자네 약속 못 지켰네. 저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군인은 울지 말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지키지 못해서. 묘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70대 노병의 이름도 보였고 20대 청년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대통령이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준 이 나라를 우리는 더욱 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울었고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증명했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급증했고 한국의 군사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아이러니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병과 청년이 함께 싸웠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역 갈등도 완화됐습니다. 전쟁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념보다 생존이, 정치보다 조국이 우선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평시 조직으로 재편되어 재난구조와 국토방위의 예비 전력으로 남았습니다. 저도 명예사령관직을 제안받았지만 사양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맡길 때입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집은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장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생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당에 국기계양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깃발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벚꽃이 늦게 피었습니다. 전쟁으로 봄을 잊었던 나무들이 이제야 꽃을 피운 것입니다. 저는 벚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병철과 함께 찍은 육사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는 참 젊었습니다. 자네, 잘 가게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지키려 했던 나라, 잘 지켜줬네. 이제 푹 쉬게. 나중에 거기서 만나면 또 한잔하세.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그의 대답 같았습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벚꽃이 피는 봄,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쟁 이후 한국의 변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경제 재건, 군사력 강화, 외교 관계 재정립,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농부들이 밭을 갈고, 강아지가 뛰어다녔습니다. 이 평화, 이것이 우리가 피 흘려 지킨 것입니다. 8,000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겠다고. 언제든 조국이 부르면 달려가겠다고.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군복을 입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우들이 저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킨 이 나라를 다음 세대가 더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조국은, 우리가 지켜낸 이 땅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강호는 이 땅을 사랑하는 한 노병으로서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이유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